네, 안녕하세요. 마스터마인드 여러분. 네, 드디어 4월 달이 시작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한 달 만에 뵈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네, 일단은 워밍업. 이제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까 모르겠어요. 혹시 아무도 안 들어오시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일단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다음 주부터는 한 100만 명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마스터마인드는 BRB 잠재의식 개발을 위해서 모인 북클럽에서 우등으로 졸업하신 분들만 모인 그룹인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본인이 책 한 권씩을 읽고 그 책 읽은 것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러면 저는 책 한 권밖에 안 읽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책 5권을 한꺼번에 읽은 그 효과가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엄청난 그런 그 지적 그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고 적용 능력도 상당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신 그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마스터마인드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우리 코리안 걸맘님께서 네, 책을 소개해 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뵈어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 또 그래요. 네,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소피아 슬기라고 하고요. 네, 제가 읽은 책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인데, 이게 1900년대 초반에 쓰여져가지고 저는 사실 이걸 오디오북 영어 책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 당시, 그러니까는 그때 쓰여졌지만 이게 배경이 그 바빌론 그 시대여가지고 그거 그대로 막 용어가 나온 거예요. 원서에는 뭐 die 막 이런 그 옛날 그 킹 제임스 영어 그 바이블 버전 그렇게 단어가 다 나와가지고 네, 되게 재미도 있었는데 또 꽤 어렵게 들었었어요. 그 옛날 딱 그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저 블로그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 작가가 약간 이야기책을 쓴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미 그때 이제 지도라는 거를 제일 처음 해가지고 부자가 된 상태였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다음에 미국 사람들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책을, 그때 시대 배경을 그때로 해가지고 이야기책을 써서 이제 소책자로 해서 은행이랑 이제 이렇게 은행하고 보험회사 이런데, 왜냐면 이 책 안에 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네, 소책자를 뒀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로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은 이제 여기 주인공이 이제 그때는 상당히 바빌론이 되게 전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곳이었지만 또 그 안에서도 노예와 그 빈부격차가 좀 심한 그런 데에서 그 주인공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내 자녀도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나 자녀에게도 이런 삶을 살게 할 수는 없다. 부유해지고 싶다. 그래서 이쪽 편 아니고 이쪽 편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당시에 최고의 바벨론 부자한테 가서 그 부를 갖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방법, 이제 당대 최고의 그 부자가 알려준 부자 되는 법을 이제 알려주는 걸 이제 결과적으로 엮은 책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는 법, 7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일단 시작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수입의 10%를
나에게 본인에게 지급해라 이건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세이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나머지 지출을 관리해라. 그러니까 90%만 쓰는데 그렇게 지출을 관리하다 보면 무조건 짠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매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데 집중하고 덜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모아진 거를 돈을 굴려라.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돈을 지켜라 이게 나오는데 이제 원금 손실이 있는 투자는 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큰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안전하고 수익률이 좀 떨어져도 원금을 지키는 거를 여기 이 책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 집을 소유해라. 그리고 미래 수입원을 찾아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요즘 시대로 말하면 노후 대책 그리고 보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험 시스템을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최고의 가치는 나다. 그래서 나에게 투자해라. 그래서 내 일당을 높이고 나 본인 자체의 가치를 높여라. 그리고 또 다른 법칙 5가지는 이제 황금의 5가지 법칙. 이거는 이제 부 자체에 대한 법칙인데 이 앞에 말한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는 법 7가지하고 그 돈을 5가지 법칙하고 이렇게 매치되는 것들이 있어요. 전혀 다른 7개, 5개에서 12개가 아니고 되게 이렇게 중국에는 줄거리를 같이 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똑같이 수입의 1할 이상은 꾸준히 저축해라. 여기에서 또 말하는 거는 우선순위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욕망을 포기하는 법 그리고 그거에 해서 돈을 모으고 조언은 꼭 조심해서 얻어라.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얻지 말고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는 절대 알지 못하는 곳에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아까 그 안전 그 원금 자산하고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인데 1억 천금을 꿈꾸지 마라. 그런 거를 꿈꾸면 돈이라는 애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도망간대요. 나한테서부터. 그러니까는 돈한테 그런 프레셔를 주지 말고 열심히 일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돈한테도 고마움을 느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따라오는 돈은 덤으로 오는 거고 일단 감사한 마음을 이제 지녀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본 것은 이런 법칙을 제가 본격적으로 하자면 봤다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 조금 다른 거랑 조금 이제 다른 거는 요새 막 재테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집을 소유하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 동양인들이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집에서 오는 그 가족의 안정감과 그런 가치도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 돈을 그러니까는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돈을 거기다 묻어두지 말고 집 자체는 돈을 벌어오는 자산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저한테는 상당히 소화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늘 월세, 전세 이렇게 하면서 삶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컨트롤이 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남이 저한테 있는 컨트롤인 것 같아서 저는 그 집은 여기서 이렇게 저랑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집의 소유는 가족에게 안식처를 제공한다. 주거 비용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투자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적용은 이 옛날 시대에서 이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건데 이 투자에 대해서 돈을 일하게 해라 이렇게 말한 게 저는 너무 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모자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옛날에도 투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내가 참 무지했구나. 네, 그래서 좀 그거를 적용 포인트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괜찮나요? 시간이 안 괜찮아요. 뭐가 됐습니까? 그럼 질문 한 명만 받을게요. 여기서 한 명 네. 찍으세요. 어떤 분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질문하실 분, 궁금하신 분, 네, 혜빈킴님, 향춘님,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 책, 저는 그 이 책 자체에 대한 궁금한 것보다는 걸마님이 이 중에서 이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제 집을 가져라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돈을 버는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거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하실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부동산도 좋아하는데 그 포트폴리오가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계란 분산. 근데 저는 너무 이쪽만 봤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는 저는 정말 문맹이거든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그래서 그쪽으로 정말 0 혹은 마이너스 이런 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분산을 시켜보려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뭐 책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네. 균형.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다음은 제니님인가요? 네, 제니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었어요. 저는 LA에서 살고 있는 제니라고 하고, 이 메스터 마인드에 제가 메스터 마인드의 멤버가 된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네요. 제가 읽은 책은 좀 제목이 되게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게 그냥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제목이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은 실행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 계셔서 사실은 이 내용이 한 90% 이미 생활 속에 적용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실행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어떻게 하면 실행력을 좀 높일 수 있나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었던 책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그거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냥 실행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미래를 꿈꾸고 목표를 정하지만 실행하는 사람만이 거기에 다다를 수 있다. 그리고 실행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미래로 현재에서 미래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목적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만들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되게 제가 적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역산 스케줄링을 하라. 예전에 저희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목표를 정하면은 그때로부터 1년 전에는 뭐를 해야 되고 그때로부터 또 6개월 전에는 뭐를 해야 되고 해서 거꾸로 생각하는 걸 역산 스케줄링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렇게 스케줄을 정해놓고 그 데드라인을 정하는 때 그냥 종료 데드라인 끝날이 아니라 언제 시작할지도 데드라인을 정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그래서 언제까지 끝마쳐야 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오래 걸리는 거는 중간 데드라인도 정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3개나 정해놓고도 일을 추진하면 그거를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래도 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사람 생각에는. 자기 그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적용이 되는데 제가 이제 뭘 읽을 때 이런 그 예전에 봉투제님이 주신 걸로 이런 타이머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서 하면 이게 이렇게 가는데 요거를 해놓고 뭔가를 할 때하고 안 할 때랑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보면서 15분 해놓으면 15분 안에 뭔가 끝내야 된다는 그게 제가 무의식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거에 이렇게 막 이렇게 디스트랙션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 도움이 조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뒷부분에는 우리가 이렇게 실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책이 끝맺음이 나냐면 무엇을 실행해야만 하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게 하루에
1%의 시간이라도 미래를 생각하라. 그리고 하루에 1%만이라도 그 미래를 위해서 실행하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사실은 제가 요즘에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회사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투두리스트가 막 20개, 30개 되고 근데 그 중에도 또 하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막 몇 개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에는 1%도 시간을 안 보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미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하나라도 실행하는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게 5년 후 10년 후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저는 저를 보면 그냥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하루하루를 막 이렇게 뺑뺑뺑뺑 돌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어머나 이거 해야 돼 이러다가 조금 하다가 또다시 쳇바퀴 돌고 이런 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점이 적용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에 대해 1%만이라도 매일 시간을 쏟자가 그거고요. 여기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맨 나중에 나오는 문장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루 한 번이라도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멈춰보자.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딱 1분만이라도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런 다음 1%만 어제와 다르게 1%만 남과 다르게 실행하자. 이 일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일은 어디로 이어질까? 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한번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준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네. 아, 제가 질문하는 건가요? 질문. 네. 그러면 이제 미래를 위해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인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젠 코치님이. 저는 그래서 그 바인더 쓰잖아요. 바인더에 그냥 그걸 어떤 그 시간을 그냥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하기.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안 적어놓으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에 시간을 따로 떼어서 스케줄링 하는데 무조건 적어놓는 거 그냥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때 되면은 정말 1분이라도 그냥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꿈이 뭐였지? 내가 그 꿈을 한 번이라도 되새김하면 나의 행동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잖아요. 아예 잊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면 아예 그 하루 중에 그 시간을 그거를 투두 리스트에 그거를 집어넣으신 거군요. 네. 아, 네. 네. 그냥 적어놨어요. 네. 네, 멋지십니다. 저는 방금 그 제님께서 대답하시면서 궁금했었는데 네. 그러면은 그 제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두 가지 꿈이 있는데 약간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조금 좀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그 꿈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꿈을 가지고 제가 그 저만의 어떤 1인 기업을 만드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최고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는. 내가 최고가 된 다음에 1인 기업을 만들면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막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1인 기업을 먼저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게 틀린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뭐 회사 생활에서도 제가 회의를 지금 되게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일이 많은 거에 대해서도 제가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아직 해답을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일은 많지만 제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일이 양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을 정말 끝내야 되는 일들은 많은데 실제로 나 자신과 이 회사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일은 저희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당장 효과가 안 나지만 꾸준히 해서 언젠가는 그게 큰 결과를 나타내는 일인데 그냥 그날 꼭 이렇게 맞춰야 되는 일만 하고 그 일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회사 생활에서도. 근데 그거에 약간 내가 어떤 습관이면 그걸 내가 고칠 수 있는데 이게 회사 일이다 보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그거를 그런 식으로 리디자인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Great at Work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 책을 다 읽으면 그거를 다른 책보다는 그 책을 공유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 생각에 해빈키님이신 거죠? 네, 네, 해빈키님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혜빈킴입니다. 여기 우리 마스터마인드 멤버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너무 좋은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라도 열심히 책을 보게 해줘서 정말 빅토리 언니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그 공인 회계사, 사경인 회계사의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경인 회계사라는 사람이 되게 한국에 인기 있는 스타 강사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 책꽂이에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이런 책을 쓴 그런 사람. 사실 저 아직 그거 안 읽었어요. 근데 아무튼 요거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읽고 블로그에 서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책을 블로그에 쓰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사실 이걸 그 긴 내용들을 10분 안에 그냥 짧게 말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그냥 대충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뭐 시간 나실 때 블로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블로그에 별로 없는 내용들을 같이 나눌까 해요. 근데 사실 이 사경인 회계사라는 이분은 아빠가 너는 돈 걱정하지 마. 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공부만 해. 네가 왜 돈 걱정을 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너희는 그냥 너희 것만 하면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은 정말 경제 공부를 그렇게 안 시켰던 것 같아요. 예. 거기다 더군다나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거 블로그를 쓰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경제 공부에 대해서 정말 1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경제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는 지나온 제 삶은 사실 그냥 없으면 구하면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제 이런 거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정말 그거는 너무 조금 무지했고 좀 부끄럽고 그 다음에 민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삶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라도 늦게라도 좀 늦게 시작했을 때가 제일 빠르다고 하는데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거를 책을 봤을 때는 간단히 이 책을 요약하면 이분은 자기가 진짜 부자 가짜 부자의 이렇게 단편적인 그 책 내용에서 잠깐 이야기로 나오는 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는 이제 특별히 막 에브리데이 나가서 막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자기 수입 창출하는 파이프라인이 많기 때문에 이게 생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니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름한 추리닝 바지 입고 아빠가 맨날 애를 유치원에 보내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어머 저 아빠는 뭐 무슨 그 일 없는 사람 뭐라 그래요? 뭐야? 백수. 백수야 이렇게 살짝 와이프한테 물어보더래요. 그 집 남편 회계사라더니 백수야 뭘 그래? 근데 자기가 정작 굉장히 멋있게 정장을 입고 그렇게 매일 출근할 땐 자기가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진짜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자기의 외모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자기 집도 없고 차도 뭐 10년이 넘게 된 그런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자기는 이제 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자기 와이프가 둘째를 놓을 때 자기는 와이프를 위해서 한 달이 넘게 일을 안 하고 오로지 첫째 아이 보는 거, 와이프 돌보는 거, 뭐 그런 일만 했대요. 그래도 뭐 집에 생활하는 것들이 다 돌아가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대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분이 회계사기 때문에 굉장히 책 내용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워크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잘 해놓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이 사람이 말하는 부자 되는 방정식이 있다라고 말해요. 부자 되는 방정식의 첫 번째는 나의 현재 자산을 확인해 보래요. 그거는 자산 빼기 부채가 나의 순자산이래요. 우리가 말하는 저희 집의 차 아니면 뭐 우리 집 이런 거가 아직 다 페이오프가 안 됐다면 그건 아직 부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세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쟤는 뭐 주식도 많고 집도 큰데 살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녀, 쟤 되게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순자산을 이렇게 도출해 봤을 때 그 순자산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부자 방정식의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경로를 확인하라고 해요. 그거는 순자산 빼기 순자산이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에 내가 1,000불을 벌었으면 다음 달에 1,100불을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이익을 본 거는 100불이잖아요. 1,100불.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수입 빼기 비용이 이익인데 여기서 이제 수입이 3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이익이 100만 원이면 내가 지출한 건 20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서 지금 이분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왜 가계부를 막 일일이 하나씩 쓰잖아요. 그런 거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크게 내가 이번 달에 들어온 금액이 지난달보다 차이가 얼만큼 있는지 이제 그거를 확인하라고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제일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이제 시스템 수익이 내 생계 비용보다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사실 시스템 수입이 이분이 얘기하는 거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사실 이 생계 비용이라는 거는 가지가지 그러니까 각자의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있어야 살고 한 달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으로도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내가 쓸 만큼의 그 생계 비용을 따져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 생계 시스템 수입으로 그 생계 비용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생계 비용을 시스템 비용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 월세 수입, 배당주의 투자, 콘텐츠 제작, 자기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돈 이런 거 공부하면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적용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한번 지금 나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는 일을 한번 요번 주에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사실 저도 아직 다 못 끝냈거든요.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거. 그게 제일 큰 일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그룹에서 각자 내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의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이 자산을 어떻게 불릴지는 각각의 방법으로 다 아실 테니까 예, 그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뒤에 행복부자 이렇게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나오는 그래도 다음에 질문 하나 받아주세요. 네, 질문해 주세요.
걸맘님 질문해 주세요. 네, 그 혜빈키님 시스템 수익 창출 목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시스템. 개인적인가? 시스템 수익 창출, 예. 시스템 수익 창출, 그, 뭐지? 제 생계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오면 돼요. 전 생계 비용 별로 많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남편하고 얘기했어요. 아주 쉽게 계산해서 코카콜라가 배당주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는 배당주를 받고,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미국 배당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것도 무슨 주식은 몇 월 달에 배당이 나오고 무슨 주식은 몇 월 달에 나와서 이 사람 말대로 월세를 받듯이 배당금을 매달 그렇게 받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말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걸 이렇게 해집어 놓고 보면은 사실 뭐 3.2%, 4.7% 이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거기다 1000%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예요? 겨우 뭐 8%, 3% 얼마 뭐 이렇게 배당주가 이렇게 받아서 이걸로 어떻게 생활을 하지? 그래서 근데 그걸 따져보니까 제가 진짜 일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려고 하면은 1밀리언 넣어야 되더라고요. 거기에. 예. 그러면 저는 1밀리언으로 잡아야겠죠? 그거를? 예. 근데 그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여기 마스터마인드. 우리 그 예전에 적었잖아요, 뭐. 300만 불. 뭐 저번에 탱크탱님 5밀리언 쓰고 뭐 예 아무튼 그랬으니까 배당 안 들려요 제니. 우리 빌리언까지 올라갔어요. 빌리언. 누구였죠? 그 빌리언이?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주만 받아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 이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예. 아우 또 만나서 또 이렇게 마음이 막 예 기쁩니다. 자 다음으로 해주실 분은 매력 넘치는 매력 형촌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 런던에서 살고 있는 상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선택한 반가워요. 책 이름은 원래는 게리님의 책을 선택해서 읽었으나 내용이 너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바꿨어요. 3개월 사용법이 인생을 바꾼다. 이 저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자는 일본 분이신데 사실 저도 이 저자는 전혀 몰랐던 저자인데 책을 읽고 이 저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구글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 일본 현재 1위 점유율 회계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그 회사의 CEO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30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 3개월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습관을 형성할 때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다수식 기상을 할 때 21일, 그 다음에 뭐 30일, 60일 이렇게 해서 점점 내 몸에 습관으로 굳기까지 약 100일 정도면은 왜 곰도 마늘 먹고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100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개월이 또 우리가 보면은 분기로 나누잖아요. 회사에서는 보통 분기별로 뭐 실적이라든지 많이 하기 때문에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3개월에 대해서 이 저자가 쭉 자기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처음에는 시작하는 거, 주제 정하는 거, 그다음에 목표 정하는 거, 실행하는 거, 효율, 그리고 성과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어보면 아까 앞에서 걸만님도 말씀하셨고 제님도 말씀하신 당장 시작해라. 이거는 변함없는 자기계발서의 진리인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 인생의 진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으로는 내가 이걸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사실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할지에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추다 보니까 정작 다이어트를 당장 시작하면 되는데 방법만 찾다가 뭐
한두 달을 보낸다거나 어떻게 잘 또 부자가 되고 싶어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지에 초점을 맞추다가 지금 당장 내가 세이브하고 혜빈키님이 말씀하신 자산을 지금 점검하고 지출을 통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교훈이 되는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어디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 내용 안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것은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주옥 같은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것. 그래서 사실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실패할까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일단 버리고 일단 시작해보자가 1번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거는 이분께서 이 저자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비밀이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뭔가를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기준, 그 비밀. 돈이요. 돈인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코멘트. 기쁨. 맞아요. 우리 걸마님이 맞아요. 근데 저걸로 바꿀래, 기쁨.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월급의 인센티브를 줬을 때 직원들이 얼마나 그 직업 능력이 향상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인센티브는 크게 관련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인플로이어의 입장과 인플로이 입장에서 사실 월급이 많으면 그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지속할 수 있는 거의 비밀은 즐길 수 있는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즐기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속과 즐기는 거 두 개의 키워드를 사실 저는 더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즐겁게 하면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오랫동안 해야 결과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말 있잖아요. 즐기는 자를 따라올 수 없다고. 근데 그 재미를 느끼면서 하는 게 제일 1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스터마인드 클럽 이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같이 만나면 너무 좋고 얘기도 나누면 즐겁고 그래서 계속 즐겁게 같이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정말 이 책에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열중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열중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사실 구글의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구글에서 일할 때 금요일 저녁마다 그 슬로건을 내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토론한다고 해요. 사람들과 같이 술 마시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아이디어를 디벨롭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구글이 이제 다양한 프로덕트를 내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온다는 걸 보고 역시 어떤 창업자분이 어떤 조언을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풀어주는 거,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거, 이것이 비즈니스의 아이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일단 사람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의 마음의 동기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추진력을 안고 지속할 수 있는 힘 역시도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은 잠깐의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사실 오랫동안 만족감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만드는데 열중하라는 그 말이 저의 또 추구하고자 하는 제 가치관과 또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저자의 책이 굉장히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 인생 목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적용할 점은 저는 이미 저의 삶의 목표는 분명하게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즐겁고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제님.
저는 매력 향초님의 비법을 듣고 싶은데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항상 즐겁지만 않잖아요. 잘 안 될 때도 있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저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거를 매력 향초님의 극복하는 어떤 비법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제 생각에 매력 향초님은 되게 목표를 잘 설정하시고 쭉 잘 지켜나가시는 분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비법을 좀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매력을 계속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사실 목표를 세우고 포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계획 수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책을 쓰면서 너무 책을 쓰는 이제 글 솜씨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1일 1독을 해야지 라고 결심했다가 사실 이게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책을 한 번 읽지 않고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제가 수면 시간 확보도 제가 목표에 있기 때문에 수면 7시간 꼭 확보를 해야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어. 이거는 나를 억제는 목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계획 수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계획 수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목표 지향적인 성향이 1번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빅토리아님과도 말했지만 지금을 살기보다 저는 미래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미래에 제가 원하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게 비법이라면 비법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단순하게 제가 바디 프로필을 최근에 찍었잖아요. 항상 내가 이런 바디 프로필을 찍겠어 하면 뭐 과자를 먹고 싶다가도 안 먹게 돼요. 왜냐면 그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늘 내가 목표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에 가 있어요. 내가 다 이룬 나의 모습을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20대에 나는 해외 현장에서 일하겠어. 그럼 저는 항상 해외 현장에 있는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꿈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실질적인 팁은 좀 단기적으로 가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너무 아까도 제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장기적으로 가면 중간 지칠 수 있고 중간 점검 필요하지. 근데 저는 되게 짧게 좀 끊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 달에 일주일에 이런 식으로 좀 짧게 끊어서 그거를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획만 세우고 리플렉션이 없으면은 이게 그냥 계획만 세우다 끝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 달 마지막에 항상 돌아보는 거. 내가 이달에 했던 계획에 얼마를 이뤘나, 얼마를 성취했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제가 가계 경제하는 얘기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얼마를 쓰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럼 마지막 달에 이거를 얼마나 초과했고 얼마나 썼나, 이거를 항상 정산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월말마다 정산하는 시간, 그리고 분기별로 정산하는 시간, 이런 정산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P 바이너나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오르가나이즈한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막 진짜 여기저기 메모를 엄청 많이 해놓거든요. 이걸 한 곳에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막 다 모아서 한쪽에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들고. 근데 앱이 되게 괜찮은 앱을 하나 발견했어요. 유료 앱인데 3불인가? 그런데 이 앱은 매일 할 일을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진행했는지 퍼센테이지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카톡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 다음 주자는 우리의 마스터 마인드의 정신적 지주이자 저희의 창업자이신 빅토리아 님입니다.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빅토리아라고 해요. 네, 갑자기 목소리가 왜 이러지? 너무 어색해.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 꾸시님 나가셨네? 네, 우리 저기 오셨어요. 안경이 우리 몰리 리부트님이 지금 관중 한 명으로 와 계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책은
하마터면 세금 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선택한 게 아니고 다들 딴 책 선택하고 이 책이 남아서 제가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정말 그 세금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4월 15일 이제 개인 텍스 그 내는 시간이 다가오죠.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근데 캐나다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아요. 아, 저희 4월 말까지. 4월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때 되면 사실은 조금 관심 가지고, 저는 이렇게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 개인 택시도 다 CPA가 알아서 해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택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100%다 뱅크 스테이먼트 다 주고 CPA한테 주고 다 CPA가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모는 차가 그 프리우스 프라임 하이브리드인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근데 저는 그 차를 제가 주로 이제 회사를 커뮤트하는 용도로 사서 회사 이름으로 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회사 이름으로 산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이사를 온 지금 여기 LA 근교의 그 몬테벨로라는 시리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 그 몬테벨로 시리에서 그러니까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그 등록을 하면 1,000불을 제가 캐시백을 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당연히 저는 여기 이사 올지도 모르고, 예전에는 여기 살지 않고 LA 다운타운에 살았으니까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차 하나 아니 차를 산 건데. 근데 어쨌든 차를 이렇게 하나 사는 것도 회사 이름으로 할 것이냐, 내 이름으로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을 하는데 조금 공부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그거를 그냥 당연히 회사에서 몰 거니까 뭐 회사 이름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고 샀었구나, 라고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생각이 난 게, 제가 2020년에 지금 CPA를 바꿨어요. 그 전에 되게 오랫동안 제가 회사를 지금 한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한 8년 정도 같이 했었던 CPA를 바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CPA를 너무 믿었던 거죠. 너무 믿어서 그냥 모든 거를 다 제가 하나도 체크하지 않고 다 주고 알아서 하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지금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면서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뭐 PPP라 그래서 그 종업원 인플로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인플로이 그 페이롤 프로텍션 하는 그 프로그램 같은 게 정부에서 돈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걸 하려면 이제 신청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분이 좀 실수를 많이 하신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청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아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는 분이어서 더 제가 믿고 했었는데, 그래서 바꾸게 됐어요. 훨씬 더 당연히 먼틀리로 나가는 그 리테이너 피도 훨씬 더 비싸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조금 그분한테 여기 바꾸면서 이 새로 바꾼 CP한테 요청을 한 거는 뭐냐면, 매달 그 P&L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P&L을 사실은 모르고, 제가 너무 예전에 금융기관에 일하다가 너무 창피한데,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살았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뭐 뱅크에 돈이 있고 이러니까 항상 필요를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P&L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걸 하나하나 체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들었던 생각은,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어디서 무슨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단어들도 사실은 저도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돼서 굉장히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뭐 증여세 이런 거는 뭐 증여세, 누진세 이런 거는 다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어쨌든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어서 한국에 계신 분이라면 이 책 하마터면 세금 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정도를 읽으시면 세금 상식을 그러니까 단어의 뜻과 어느 정도 그런 그 사례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매력 향초님은 캐나다에 계셔서 제가 캐나다의 거는 제가 찾지를 못해서 죄송한데 미국은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한국과 미국의 제가 지금 카톡방에 쉐어를 해드렸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만든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 상식이라는 이런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퀘션 항상 Q&A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를 이 안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단어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그런 세금 상식을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제가 쉐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저는 영주권자인데 저희 엄마도 영주권자고 저희 아빠는 시민권자인데 저희 엄마는 한국에 부동산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는데 이제 그 부동산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계속 킵할지 아니면 이제 그거를 이제 팔고 미국으로 가져올지 아니면 뭐 나중에 사시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돌아가시게 되면 돌아가실 때 그 부동산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저희가 그러면 상속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사실은 요번에 이게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고 저희 엄마도 미국과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비거주자죠. 근데 비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한국에 재산이 있을 때 한국 또는 미국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가 되는가? 이런 질문들 분명히 여러분들 뭐 해당 사항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러니까 뭐 저한테 해당 사항이 있어서 그 수많은 퀘션들 중에서 이걸 하나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살지 않는, 그러니까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살고 있는 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에 상속 재산이 있을 때 한국 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그러니까 저나 제 동생들이겠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살든 안 살든, 그리고 영주권이 있든 시민권이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속을 할지 아니면 증여를 할지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미리 생각을 해서 거의 증여가 더 나을지 상속이 더 나을지 생각을 해서 미리 그런 플래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저희 엄마도 근데 거주자 기준이 물론 있겠죠. 근데 거주자일 경우에는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초 공제 2억 원만이 공제된다. 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겠지만 아까 우리 많이 오늘 돈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세금이 굉장히 무섭죠. 저희 엄마가 지금 한국에 가 계신 이유도 사실은 한국에 아파트가 사실은 달랑 한 채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한 채 있는 것도 팔면 지금 세금을 비거주자여서 그런 거죠.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게 돼 있어서 저희 엄마가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살러 가신 거예요. 그걸 조금 더 그 세금을 좀 덜 내볼까 해서. 그래서 그런 세금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의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 제가 이렇게 드린 그 PDF 파일이나 아니면 여기 세금 상식 이 책에는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모든 케이스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 한미 세금 상식을 보시면 한국의 케이스하고 미국의 케이스 둘 다 있으니까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데도 좋은 글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런 해당 사항을 미리 한번 플래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님?
그러면은 네, 만약에 상속을 빅토리아님이 받잖아요. 네. 이제 아파트는 한국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상속세는 미국 상속세금을 를 내야 돼요? 한국 세금률을 내야 돼요? 한국 상속세로 한국에서 돈을 내고 미국에서도 또 돈을 내야 된대요. 예. 근데 물론 그 부분만큼은 공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 제가 그것도 여기 적어놨는데 미국 시민권자 및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미국에서도 전 세계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돌아가신 건 상관없이 미국에서 돈을 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한국 내 상속 재산에 대해 한국에 납부한 상속세는 미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액의 그 밸류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만큼 공제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내고 이쪽에서도 내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증여를 할지, 네, 상속을 할지, 그리고 증여도 부분 증여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스톨먼트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증여를 100% 다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플래닝을 하는 게 나중에 이렇게 크게 세금을 때려 맞지 않는. 네. 갑자기 지금 다들 표정이 심각해졌어. 네,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까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벌써 5명이 다 하는 바람에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예전에 한 걸 다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걸맘님부터 다시 한 번씩 그 키워드하고 뭐 가져갈 문장이나 뭐 프레이즈 같은 거 꼭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저희는 그러면 끝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마무리 얘기를 드리면 저희 마스터마인드는 매주 월요일 미국 서부 시간 7시, 동부 시간 10시, 저녁 10시, 그리고 한국 시간 오전 11시에 돌아옵니다. 네, 걸맘님부터 해주세요. 네, 저는 바벨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였고요. 키워드는 일단 시작하라, 뭐 그렇게 봤고, 깨달은 것은 집에 대한 소유, 적용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옛날에도 돈을 일하게 하였다. 투자에 대한 게 그 옛날부터도 있었다는 거. 이상입니다. 네, 저는 해빈킴이고요.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얘기 드렸는데요. 진짜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는 딱 3가지로 추려서 자신의 상태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재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린다. 3번째, 목표를 향한 로드맵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한다. 네, 그렇게입니다. 아까 저 세금 얘기하셨는데 여기 사경인 회계사가 처음에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얘기하는 그 책 쓰신 그분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는 안 하더라도 꼭 회계학은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 그래서 그거 회계학이 굉장히 그러니까 세금이며 뭐 이런 거에 다 필요한 공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시간 없다고 얘기 안 드린 행복한 부자, 돈이 많다고 이렇게 행복하진 않고 돈은 비타민 같은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한테 꼭 필요한,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비타민인데 만약에 그게 너무 많으면 사실은 그냥 이게 흡수 안 되고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돈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딱 필요한 만큼만. 딱 맞는 필요한 만큼만 딱 우리한테 오기를 바랍니다. 제님? 제가 읽은 책은 실행이 답이라고요. 키워드는 당연히 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실행을 하는 목적은 저희의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매일 생각해보고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해 하루에 1%만이라도 해야 하는 것을 실행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읽은 책은 3개월 사용법이 인생을 바꾼다. 키워드는 삶의 목표, 더 나은 세상. 깨달은 것은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적용할 점은 지속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네. 네, 저는 하마터면 세금 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였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린 거는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발상은 위험하다는 것. 그들도 전문가이기 전에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세금 회계 지식을 갖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 정보는 항상 옆에 이렇게 두시고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8시 1분인데요. 네.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안녕히 계세요. 너무 아쉬워요. 감사합니다. 크라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재밌는데요? 아니 이거 뭐라고 이거 되게 너무 떨리네요. 재밌었어요. 근데 스릴 넘치는데요? 재밌는데? 우리 몰리님께서 계속 그러셨네요, 끝까지. 네. 그래도 한 명이라도 계셔서. 아니, 누구죠? 그 꾸시네님